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왕따, 시력감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효력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유사의 표현에서 적어내. 경고, 알레나 토끼가 발달했습니다. Warning. 살인.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다.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Then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벌어지고 있는 양 정당을 통해서 저는 괴벨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죠. 그들을 지지하는 이제 지지자들 간에 파가 나뉘어져서 심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 폭력 사태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폭력은 어느 경우에도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이 폭력을 하잖아요. 부모가. 네가 무엇 때문에 왜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므로 너는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맞는 것을 감수해라 라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요. 내가 낫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본 이제 저는 이것을 히틀러와 게벨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킹메이커 괴벨스. 히틀러는 신입니다. 이 괴벨스는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한 킹메이커 괴벨스. 그럼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족주의이면서 사회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상하죠? 독일인이 최고다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처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 나치당은 민족주의 사회 독일 노동자 당이거든요. 당시 히틀러가 있었던 당 이름입니다. 민족주의 사회 독일 노동자당, 이 플레임입니다. 당시 독일에는 여러 당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나치당도 노동자 당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은 서민과 노동자의
적이 자본가가 아니라 독일 민족 외부에 그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독일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차별 없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민과 노동자층에도 꽤나 호소가 있었죠. 또한 공산당의 성장에 위협을 느꼈던 독일의 기득권층, 기업가들에게도 안도감을 줬습니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민심을 당연히 많이 얻었겠죠. 그렇겠죠? 네. 하지만 공산당의 선명한 주장에 비하면은요, 이 뭔가가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건가, 이 뭘 하자는 거냐, 라는 불분명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던 1923년 11월 8일, 히틀러는 혼란한 정치와 나치당이 메넨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2천여 명의 시서 메넨 맥주홀 폭동의 주범으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히틀러가 재판장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이자가 한 거는 무죄라고 단순히 주장한 것만이 아니라 연설을 했죠. 일장 연설을 늘어놨는데 대체 뭐라고 주장했는지 남아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가 재구성해봤으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폭동은 저 혼자만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굶주린 국민을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폭동을 저지른 제가 반역죄입니까? 제가 반역자입니까? 당시 과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까요? 환호하고 난리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을 했고 혜성처럼 나타난 애국자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역죄는 무기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였는데요. 하지만 히틀러는 판사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면서 고작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말솜씨가 아주 타고난 것이죠. 폭동은 실패했지만 히틀러는 정치계의 샛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던 이때, 이 시기에 바로 괴벨스는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을 읽고 일기를 남겼습니다. 나의 투쟁은 히틀러 자신의 인생과 그 반유대주의적 세계관을 피력하고 나치 사상을 담은 자서전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남자는 누구인가? 반은 평민이고 반은 신이다. 진정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도 요한인가?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팬심이 엄청 깊죠. 심각하죠. 괴벨스는 히틀러의 등장을 신의 등장으로 생각할 만큼 심상치 않게 여겼죠. 위기의 독일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이 히틀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고향인 라일란트 지역에서 나치당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괴벨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화국 정부의 부조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연단을 차려놓고요. 연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기에 괴벨스의 영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의 연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Genossen des Armen auch darüber beruhigt sein, dass
자료는 이 정도밖에 없고요. 손을 굉장히 아래로 지목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죠. 예. 현대에 있어서도 연설의 표준입니다. 게벨스의 연설이. 게벨스의 연설은 히틀러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히틀러 연설을 굉장히 높게 평가는 하는데요. 게벨스의 연설은 히틀러보다 더 우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모먼터를 제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손가락 사용하는 거 보셨을 때? 조국 씨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예, 산호맹이셨죠? 손가락 모티브다. 게벨스 연설을 독일어로 들으셨잖아요. 이 연설에 대한 능력은 현재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을 연설 능력이고요. 사람들이 정말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말솜씨였습니다. 게벨스는 미리 원고를 작성하지 않아도 즉흥적으로 연설을 할 만큼 뛰어난 연설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음색이 얇으면 안 되고 가벼우면 안 돼요.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은 목을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장동혁 씨한테 계란이 왔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사람 계란 장수 말투가 아니에요. 이 계란이 왔어요 이 말은요, 연극 배우들이나 배우 활동을 하거나 가수들은 잘 모르겠어요. 배우 쪽에서는 발성 연습을 하고 나서 최종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음색입니다. 그 음색은 발성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성입니다. 참고로 장동혁 씨는 계란이가 아닙니다. 예. 계란이 왔어요. 이 목소리는요, 장동혁 씨가 흉내낼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장동혁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목소리를 그런 목소리에 비할 바가 아니니 비유는 삼가하셔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란이 왔어요는 아닙니다. 그냥 목으로 내는 생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하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서 말이야! 이건 생소리예요. 생소리. 저는 가급적이면은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거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복식호흡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류를 덜 내기 위해서 대본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너무 그건 거대하고, 사실 내용을 적어 놓고 이렇게 핵심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대본을 적었다기보다는 묘점을 적어서 말을 하는 거죠. 빼먹지 않기 위해서. 게벨스의 이러한 실력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본격적인 나치의 연설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연설을 꽤나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들으셨을 땐 이렇게 들으실지는 몰라도 연설을 제법 합니다. 일단은 음색이 얇으면 안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들었을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들었을 때 가벼운 음색은 연설을 오래 할 수 있는 음색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패스하셔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시 베를린은 독일의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치당의 경쟁자인 공산당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게벨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게벨스가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은 바로 나치 사상을 전파할 신문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신문. 과거 제가 신문과 라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뇌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르보마테 박사에 대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긴 영상이긴 한데 재미없는 영상입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만들어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은 졸리실 수도 있는데 졸리실 때 틀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곽상원 의원님의 말을 이용을 한 거고 재밌더라고요. 그분 그 말씀하시는 거. 주무실 때 틀어놓으셔라. 예, 귀여웠습니다. 그 신문 탄생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과거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당시 베를린은 신문이 100개가 넘게 있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입니다. 게다가 마침 뉴스거리가 적은 여름철이어서 사실 관심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벨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신문을 대중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어떠한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공짜로 길에 뿌렸을까요? 아닙니다. 게벨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게벨스는 신문이 발간되기 전부터 광고를 했거든요. 우선 그는 붉은색 배경에 이 다른 내용 하나 없이 공격이라는 두 글자가 써 있는 포스터를 시내 곳곳에 뿌렸습니다. 벽에 붙였습니다. 일주일 뒤 공격은 7월 4일이라는 벽보가 붙었죠.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쓰인 포스터를 배포를 했습니다. 연이어서 게벨스의 광고를 본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광고 기법을 티저 광고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숨긴 채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소위 맛보기 광고죠. 오늘날에 쓰이는 기법입니다. 20세기 초반에 게벨스가 이것을 발명하고 이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던 7월 4일에 신문 창간호를 발간을 합니다. 이 만평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이고요. 뒤에서 말을 거는 남자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발터 나타나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터 나타나우라는 이 외무부 장관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국민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려진 국민 몰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소매 위에도 이제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이 새겨 있습니다. 종합하면은요, 독일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유대인 탓이라는 것이죠. 게벨스는 창간 후 꾸준히 반유대인, 반공산당에 대한 논설을 펼쳐나갔습니다. 때마침 나치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죠. 이 나치당의 지지율을 반전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스트 머셀이라는 나치당은 자기가 만나던 과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의 집에 얹혀 살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전 남친인, 근데 이 여성분의 전 남친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공산당이었대요. 또 심지어 이 전 남친분은 공산당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총으로 쏜 것이 주류인데 글 하나로 어떻게 여론이 바뀔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에 의문이 드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숭고한 애국 청년으로 포장된 버셀은 총격 이후 한 달 반 뒤 사망을 합니다. 그의 자석을 합니다. 나치당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벨스입니다. 연극 배우 출신답게 연출을 아주 잘합니다. 버셀 사건으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은 극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때 뉴욕 증시의 붕괴로 인해서 미국의 붕괴로 나치당은 한 발 더 치고 나아갑니다. 경제 대공황으로 독일 경제가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실패로 독일 국민의 약습니다. 공황이 게벨스에게는 훌륭한 선동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국가적 반역자로서 미워해도 되는 적으로 규정을 했죠. 대공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치의 자극적인 선동은 큰 호소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1928년에 10만 명이었던 나치 당원이 2년 만에 1930년에 20만 명에 돌파합니다. 마음이 힘들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또 남을 탓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식으로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메시지, 반복적인 노출은 선동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게벨스는 이 일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제국 선정본부장이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있었을 텐데요. 선거에 나가도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게벨스는 히틀러의 선거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더라도 그는 2주 동안 히틀러를 어렵게 설득한 후 대통령 출마 선언을 받아냅니다. 히틀러의 상대는 파울 힌덴부르크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을 진두지휘한 사람으로 참모총장 출신이어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우선 연설장에 가지 않아도 연설을 들을 이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낙선을 하게 됩니다. 이 선거 출마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를 했죠. 하지만 정치인으로 입지를 갖춘 것입니다. 4개월 뒤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는데요. 총선. 나치당은 제1당으로 올라섭니다. 이때. 1당이 된 나치당은 총리 자리를 또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게벨스의 플랜이었던 것이죠. 히틀러, 게벨스는 나치당이 권력을 손에 넣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1933년 2월 27일 밤 발생한 베를린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입니다. 화재의 규모가 컸는데요. 약 18,500여 평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뼈대만 남고 다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화재의 범인은 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나치당은 공산주의자들의 계획 범죄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게벨스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 히틀러와 나치당은 국민과 국가 보호를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이때 또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정권위임법을 제정합니다. 국가 비상시에 국회가 입법기관인 나치의 입법 권한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법 제정 이후 사상, 언론, 결사, 서신 비밀의 보호, 주택 불가침해에 대한 권리 중단을 단 한 번에 실행을 합니다. 이후 재판 및 처벌을 통해 탄압을 했죠. 불법이 한마디로 합법화된 것입니다. 법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
즉 독일 가정에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뇌를 위해서 연설방송 시작 전 신호를 추가를 하고 일종의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시작할 때 현재도 사용이 되고 현재 뉴스가 시작될 때도 왕왕 나오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사용이 되고 있죠. 라디오를 이용해 반복해서 사용하면 어느 순간 세뇌에 당하게 됩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말이죠. 종을 치면 먹이를 주는지 알고 먹이를 주지는 않아도 침을 그냥 흘리는 것이죠. 음식이 없어도 조건 반사 비슷한 작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라디오는 공공시설, 공장, 학교, 레스토랑 등 설치가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도록 국민의 시간을 따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괴벨스 계획하에 히틀러에게 세뇌당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어준의 겸손공장 이런 메커니즘들, TBS 정찬영 감독님이 이제 발탁을 해서 무명이었던 사람을 보이는 라디오 방식이었던 T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지지자들을 유튜브까지 끌고 들어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한마디로. 공익방송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까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된 것이고, TV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내용에 공감을 하게 만들어서 지속하게, 시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져 내려오는 게 이제 현재 방식으로는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내용면을 따지기보다는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 세뇌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선동을 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히틀러는 자동차 전용 도도인 아우토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총 길이가 약 13,000km 중 70%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나치 시대의 산물입니다. 히틀러가 실업을 없애야 된다라는 선전으로 만들어진 아우토반입니다. 공사 착수 당시에요, 약 480만 명이었던 실업자가 약 270만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우토반을 히틀러의 도로라고까지 불렀는데요. 국민들은 히틀러를 찬양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국가 실업률을 말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떠드는 것 역시 선전입니다. 나치의 산문을 따라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나치의 산물입니다. 방법을 제시하라. 방법을.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저는 이것입니다. 괜히 자극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아우토반은 나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한 도로가 아닌 이 독일 민족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독일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듯이 만들고 국민들이 이것을 느끼게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나치에게 충성 맹세를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가 자연스럽게 독일 성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끔 세뇌시킨 것입니다. 유튜브도 보면서 남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먼저 했다라고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기듯이 그러면 그것을 본 시청자들은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세뇌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고가 먼저 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했다라는 것은 저작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작권으로 고소하지 않죠. 더 큰 범죄로 고소를 하는 거죠.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날짜는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 극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보잖아요. 구역질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 내가 대통령한테 전달한 내용을 듣고 뭐 유튜브들 구독자 수 믿고 이제 뭐 안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식 전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고 사과가 없을 시에는 사기로 고소 진행하고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경고를 하고요. 나치의 아우토반을 건설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상시 도로를 활주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게벨스는 라디오와 자동차를 이용한 신문물을 여기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게벨스 발명가 같습니다. 발명가 같아요. 많은 것을 했어요. 영화 역시 세뇌의 신문물입니다. 당시에는 신문물이었죠. 제작부터 배급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1361편을 제작을 합니다. 이 날카로운 어깨선, 허리를 강조하는 벨트,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부츠까지 멋지고 강한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제복을 또 디자인을 하는데요. 이 제복은, 그러니까 이 군복은요, 제복 역사상 디자인적으로 가장 손꼽히는 군복입니다. 게벨스는 패션북을 개설을 했습니다. 강렬한 검은색, 해골이 그려진 모자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게벨스의 전략대로 군복에 빠져서 지원한 독일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나치 군복을 디자인했는데요. 어떠한 브랜드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명품입니다. 명품인데 명품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휴고보스입니다. 휴고보스. 취니, 골격대 등등 모든 제복을 디자인했습니다. 나치의 군복을 납품해서 급성장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또 냈고요. 반성을 의미를 하는 거죠. 반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지만 현재까지 아주 높지 않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전 세계에 지은재가 있어서 고급 명품을 대중화시킨다라는 일종의 의미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재나 디자인은 아주 출중합니다. 이렇게 세뇌를 했는데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세뇌가 안 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게벨스는 그리고 가짜뉴스의 선지자입니다.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전합니다. 폴란드인을 두고 독일인들이 증오하도록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게벨스의 가짜뉴스는 폴란드가 독일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2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게벨스 가짜뉴스가 만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폴란드 군복을 이용해 독일군이 벌인 자작극으로 이제 밝혀지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김어준이 내 유튜브를 듣고 뭐 북한 어쩌고 저쩌고를 씹으렸다. 내가 여기서 착안을 했다. 뭐 김어준이 알았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 북한 이 부분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국민은 알게 돼요. 포로 수용소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풀릴 때까지 600만 명의
유대인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 600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가짜라는 말도 있지만요.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국제적 공신력을 얻은 희생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600만 명의 인구수를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은 서울 인구의 절반을 이 나치당이 태워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홀로코스터는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게벨스는 유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며 그들을 제거해 나아갔고, 그 덕분에 히틀러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해주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려는 게벨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북일에게 불리해져 갔습니다. 세계의 전선으로 나아갔는데요. 결정적인 거는 소련에게 패배하면서 전세가 크게 기울게 됩니다. 이 상황에 전쟁이 불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왔는데, 게벨스는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전쟁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력전을 계획합니다. 게벨스의 연설을 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계속적으로 인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이다. 유대인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도시는 베를린, 비엔나, 프라하가 될 것입니다. 올해 안에 베를린의 유대인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뒤 독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전쟁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나치 전범인 게벨스를 살펴봤습니다. 나치 수뇌부 중 유일하게 박사 학위를 지닌 지식인이었던 게벨스입니다. 1920년대에 혁신적인 독일에서 성장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수준급 인문학자였습니다. 본인이 가진 열등감 때문에 히틀러라는 메시아를 원했고, 결국 히틀러를 신으로 포장을 해서 희대의 계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역시 편향된 정부와 그릇된 편견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지는 않았는지 경계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과 야만이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문명의 한가운데 늘 야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